작가님 중앙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작가님. 약간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먼저 본격적인 대담 진행하기에 앞서서 두 분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먼저 작가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쩌면 해피엔딩의 작가 박천유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NHN링크 공연 제작실 이사 겸 프로듀서 한경숙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박천유 작가님 기자 간담회를 마련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박천유 작가님과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두 분 모두 어쩌면 해피엔딩의 토니 어워즈 6관왕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난 8일에 수상을 했으니까요. 한 이제 2주 정도가 지났는데요. 주변에서 정말 축하 연락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많이 받았고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실 작가님의 일상에도 이 수상 이후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실감나는 순간들이 있을까요? 트로피를 이제 식탁에 올려두고 왔는데요. 적당히 놓을 곳을 못 찾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아침을 먹었어요. 오기 전에. 근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상징적인 트로피가 어떻게 보면 좀 제 초라한 뉴욕의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기도 하고 그것의 무게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창작자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사실 토니 어워즈 수상에 앞서서 드라마 데스크 어워즈라든지 드라마 리그 어워즈 또 비평가 협회 수상까지 연이어서 받으셨잖아요. 토니상 10개 부문의 후보에 오르셨는데 사실 내심 기대를 좀 하셨나요? 어떠셨어요? 윌도 그렇고 저랑 같이 작업하는 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은 기대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성격의 사람들이거든요. 무언가를 기대했다가 그게 안 될 경우에 그 실망감을 좀 두려워하는 편이라서 예를 들면 사랑의 아픔을 두려워해서 사랑에 빠지지 않기로 약속하는 클레어 같은 성격들이에요. 그래서 후보 발표가 났을 때도 너무 기뻤지만 에휴, 설마 우리가 되겠어? 기대하지 말자라고 서로 다짐을 했었어요. 막상 이제 6관왕 수상을 했을 때 그때 소감은 어떠셨나요? 그날은 정말 너무 정신이 없었고요. 너무 마라톤 같은 하루였고요.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어떤 면으로는 당황스럽고 내가 이렇게 상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놀랍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되게 편하게 잘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되게 복잡미묘했던 것 같아요. 2014년부터 이 작품을 구상을 하시면서 이제 토니상 수상까지 거의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브로드웨이에 진출하기까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일단 첫 시작은 저희가 번지점프를 하다가 저와 윌의 첫 같이 작업한 뮤지컬인데요. 그게 2012년에 초연을 했거든요. 그 공연을 올리고 다시 저희가 뉴욕으로 돌아가서 떠올린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2013년 초로 제가 아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때마침 그때 당시 우란문화재단 그 재단 측에서 거기 PD님이 번점프를 하다를 보고 관심이 있는데 혹시 새로운 작업을 구상하고 있냐라고 연락을 주셔서 이 어쩜 해피엔딩의 아이디어가 된 시놉시스를 보내드렸고 그러면은 이 작품의 디벨롭을 우리가 지원하겠다, 트라이아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해주셨고 대신에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우란문화재단의 개발 지원 프로그램의 첫 창작자들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윌은 뉴욕도 베이스로 하고 있으니 그 특색에 맞게 한국에서만 디벨롭을 하는 것보다는 뉴욕에서도 리딩 공연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뉴욕에서도 공연이 올라갈 수 있게 자기들 도와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와 윌은 사실 그때만 해도 너무 뉴욕 실정을 모르셔서 그런 원대한 꿈을 꾸시는 것 같다.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정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지원을 할 테니 뉴욕에서 리딩을 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해서 어차피 우리는 영어와 한국어 둘 다 대본을 쓰니까 그럼 뉴욕에서도 리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 리딩과 내부 낭독 공연과 트라이아웃을 하고 난 바로 직후에 뉴욕에서 영어 버전 낭독 공연을 업계 관계자분들만 저희가 모으시고 한 다음에 너무 당황스럽게도 그 낭독 공연 후 2시간 후에 지금의 저희 리드 프로듀서 중에 한 분이 되신 제프 리처즈라는 프로듀서가 연락을 주셨어요. 낭독 공연을 잘 봤는데 이 작품을 브로드웨이에 가져가고 싶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처럼 브로드웨이의 신인 창작자들을 소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때부터 이제 브로드웨이 공연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모두가 아시다시피 중간에 저희가 트라이아웃 공연을 애틀랜타에서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그 직후에 바로 코로나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3, 4년 정도가 딜레이가 되고 결국은 작년에 다행스럽게도 정식 개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브로드웨이 진출하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도 겪으셨고 좀 기억에 남는 어려움이 좀 있을까요? 딱히 뉴욕이라서 더 힘들었던 거라기보다는 작가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뮤지컬을 만드는 일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야 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마치 행성들이 제자리를 딱 찾아가가지고 그게 정렬이 되듯이 많은 우연과 행운과 노력들이 합쳐져야지 되는 그런 기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마다 자잘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사실 한국에 오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이민자고 저는 나이가 들어서 유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제 수상소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되게 한국식 악센트를 구사하는 사람이고요. 조기 유학을 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민자로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은 어쨌든 그들의 문화고 그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저들의 일부가 될 수는 없구나. 나는 어디까지나 이방인이구나라는 생각을 작가로서 예민하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끔 내가 왜 이 일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나 차라리 그냥 한국에 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지만 덕분에 그걸 견뎌내니 제가 어느 순간 한국인 극작가로는 최초로 이런 큰 기회도 얻게 됐고 이렇게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번 토니상 6관왕 수상을 두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K 뮤지컬의 쾌거다 이런 평들이 참 많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K 콘텐츠, 특히 K 뮤지컬에 대한 범위랄까요, 정의랄까요,
굉장히 다양하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작가님이 보시기에 이번 어쩌면 해피엔딩이란 작품이 K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K 뮤지컬이라는 그런 용어는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지는 않잖아요. K-팝이 네. 어떤 명사가 된 것 같이 K 뮤지컬을 모두가 쓰지는 않지만 글쎄요. 그 정의를 제가 감히 내려보자면 저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제가 극장에 가면 사람들이 관객분들이 이 뮤지컬은 사우스 코리아에서 온 뮤지컬이야, 한국 뮤지컬이야, 혹은 한국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이야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뿌듯해요. 사실 주연 배우인 데런 크리스뿐만 아니라 배우들이 대기실에서 어느 순간부터 한국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백스테이지에 가면 저를 붙들고 뭐 밥 먹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한국어로.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저한테는 뭐랄까요, 특히나 이민자로서는 나의 문화가 어느 순간 이들이 공부하는 문화, 그리고 내가 위가 함께 쓴 이 뮤지컬이 어느 순간부터 이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뮤지컬, 그 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뮤지컬, 그때 드는 생각은 이러면은 K 뮤지컬이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이번에 작품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은 일단 멀지 않은 미래를 배경으로 로봇들이 주인공인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사실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 저기 테이블 하나가 무너진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저희 앞쪽에 테이블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되게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요. 제가 이 영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 당시 되게 오랫동안 교제했던 사람과 헤어지고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저와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 친구가 암으로 8개월 만에 세상을 떴었어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였고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들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상처를 받을 리도 없을 텐데 왜 난 자꾸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카페에 앉았는데 배경음악으로 에브리데이 로봇이라는 노래가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싱어송라이터의 신곡인 거를 인지를 해서 이제 그 가사의 노랫말에 귀를 기울였더니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는 에브리데이 로봇들 모두 핸드폰을 바라보며 집으로 향하는 로봇들이라고 해서 요즘 외로워지는 인간을 약간 로봇에 비유한 그런 가사였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카페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전부 다 노트북과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여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는 상대방보다는 이 스크린을 더 주로 보는 사람들이 되었구나. 마치 로봇 같이. 그러면 아예 로봇을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써보면 어떨까? 근데 그게 내가 요즘 겪고 있는 어떤 이별이나 상실의 아픔을 로봇들이 경험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그래서 바로 윌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윌도 이 이야기가 재밌는 것 같으니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대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5번 공연을 하면서 팬들도 굉장히 두터웠고 이제 브로드웨이 공연을 준비하면서는 극장 규모도 좀 달라졌고요. 그런 창작 환경이랄지 일하는 스태프 뭐 많은 여건들이 좀 달랐을 텐데 공연을 준비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신경을 쓰셨을까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한테는 모든 과정이 어떤 교육의 과정이거든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작가로서 대본을 쓸 때는 기껏해야 윌하고만 함께 하지만 이제 대본을 완성하고 난 순간부터는 제작자님들 혹은 배우님들 뭐 디자이너님들, 연출님들 이런 분들과 함께 작업하는 공동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배웠던 것만큼 브로드웨이에서도 여기에서는 이렇게
좀 더 스텝이 세분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규모가 더 크니까 그만큼 뭐라고 할까요? 시스템화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동시에 조심스러운 부분, 어디까지나 나의 역할을 내가 100% 내 임무를 완수해내야지 저들에게 피해가 안 가겠구나라는 생각, 플러스 이제 이민자로서 항상 습관화된 건데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은 쟤는 여기 출신이 아니니까 저렇게밖에 못하나 보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부담도 솔직히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더 저는 되게 아이인 편인데 거기서는 더 이처럼 열심히 모두와 잘 어울리면서 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런 차이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보다는. 네. 관객들의 특징도 좀 궁금하긴 해요. 이제 한국 관객분들하고 또 브로드웨이 관람객분들하고 이제 양쪽을 다 보셨을 텐데 좀 어떤 반응의 차이랄지 관객 특성의 차이랄지 그런 게 좀 느껴지시던가요? 너무 감사하게도 같은 포인트들에 웃어주시고 같은 포인트들에 공감해주시고 눈물을 흘려주시는 게 저한테는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공연이 한국은 사실 매니아 관객분들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회전문 관객분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분들의 재관람률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저는 그게 한국에서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저희 작품 같은 경우는 브로드웨이에서도 재관람률이 좀 높은 편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팬덤을 본인들이 호칭을 붙이셨어요. 한국은 해퍼봇들이라고 붙였고 거기는 반딧불이들이라고 붙였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공통되게 너무 행복한 부분이었고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 한국은 되게 좀 감동하셨을 때 그거를 속으로만 표현하시는 편이신데 거기는 예를 들어 올리버와 클레어가 사랑에 빠진 거 확인한 순간에 막 이런 소리를 내고 첫 키스를 하는 순간에 막 박수를 치고 이렇게 좀 더 물리적으로 반응을 표현해 주세요. 그게 조금 다른 부분 같아요. 사실 토니상 수상 이후에 작가님께서 특별히 한국 관객들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실제로 이 작품이 토니상 수상하기까지 한국 관객분들의 힘이 좀 크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게까지 자신감이 막 넘치는 아직 그 정도의 경력인 작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에서 관객분들이 충분히 공감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미국에서도 매 순간마다 뭐 예를 들어 연출님이 이 대사는 바꿔보는 거 어때 이랬을 때 바꿨을 것 같고 뭐 설정도 이렇게 바꿔보는 거 어때라고 제작자분이 그랬을 때 바꿨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그게 너무나 공감을 받은 경험이 쌓여 있다 보니까 아니다 나는 이거를 믿고 가고 싶다 나는 바꾸기 싫다라고 고집을 부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저한테는 한국 관객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 뮤지컬 팬분들도 그렇고 이제 브로드웨이 관람객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셈인데요.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일 텐데 그 힘의 원동력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은 제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그걸 제가 안다면 앞으로도 히트작을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텐데 사실은 정말 모르겠고요. 그나마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와 윌은 되게 치열하게 작업하는 편이에요. 둘이 너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둘이 한 글자를 놓고도 며칠씩 싸우기도 하거든요. 단어 하나를 놓고도 그게 결국에는 진심이더라고요. 그냥 적당히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성격들이라 우리한테 서로 그러니까 윌은 저에게 창피하지 않고 저는 윌에게 창피하지 않은 무언가를 만들다 보면 그게 관객분들이 보시기에도 납득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작가님 하면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윌 에런슨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업계뿐만 아니라 이제 대중들에게도 이 윌류 콤비는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윌과의 첫 만남 어디서 시작됐나요? 정확히는 제가 뉴욕으로 유학을 간 해에 만났고요. 제가 한국에서 문예창작과를 다니면서 작사가로 가요 작사가로 데뷔를 했어요. 그 무렵에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유학을 가서 미술 공부를 하고 싶다고 뉴욕에 가서 NYU 학기가 시작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와 뭐 이런 미술 공부만 준비하고 있을 시기였는데 윌이 그때 당시 한국에서 마일스 캐럴이 거리라는 창작 뮤지컬을 막 작업을 하고 뉴욕으로 돌아온 해였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학교의 한국 학생들 중에 윌을 알고 저를 아는 학생들이 이 친구는 한국에서 특이하게도 작사를 하다가 미술 공부를 하러 왔는데 이 윌은 특이하게도 미국 친구인데 한국에서 막 작곡을 하고 왔다. 너네 둘은 서로 알고 지내면 진짜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처음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흥얼흥얼 거리면서 만든 노래들이 몇 곡이 있었어요. 작사 작곡을 한 그걸 이제 윌이 편곡을 해주면서 같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작업을 시작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데모 아닌 데모곡들을 저희가 5곡 정도 만들게 된 거예요. 그거를 윌의 첫 번째 한국 뮤지컬 마일스 캐럴이 거래 그때 당시 제작 PD님이었던 한혜영 PD님이 들으시고 기억을 하셨나 봐요. 그러다가 몇 해가 지나서 번지 점프를 하다를 디벨롭을 하는데 윌에게 먼저 연락이 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작곡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적당한 작사가가 있냐라고 했을 때 윌이 나는 휴랑 하고 싶다라고 해서 처음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같이. 보통 작가님께서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이런 이야기나 뭐 이런 소재에 좀 끌린다거나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좀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랄까요? 아니면 영감을 받는 그런 포인트들 어떤 게 있을까요? 되게 랜덤한 순간에 사실 영감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비 해피엔딩은 카페에서 멍하니 있다가 노래를 듣다가 영감이 떠올랐고 일태 노래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에 주로 듣는 클래식 채널이 있는데 그 클래식 채널에서 푸치니의 오페라 곡을 틀어주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순간에 한국에서는 누가 처음으로 오페라를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면서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고스 베이커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조금 우리 유령 얘기를 써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윌하고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유령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어떤 사업을 할까 이런 뭐 약간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가 영감이 떠올랐고 그래서 작가로서 가장 재밌는 건 그거 같아요. 꼭 굳이 책상에 앉아있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그게 샤워를 하다가도 산책을 하다가도 영감이 떠오르고는 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하셨고 또 국내에서 작사가로도 활동을 하셨고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술을 전공하셨는데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작품 활동하실 때 큰 도움이 되나요? 네, 어렸을 때는 사실 되게 방황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심지어 미술을 전공하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했거든요. 그때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만 잘하기도 힘든데 뭘 이것저것 하려고 할까? 내가 진짜 이러다가 아무것도 잘 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요. 저희 어쩜 해피엔딩 첫 연습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배우분들이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일을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구나. 왜냐하면 무대 예술이라는 건 정말 총체적인 어떤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그런 다양한 방황의 경험들이 공연을 만드는 일에는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쩌면 해피엔딩이 오는 10월 30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두산 아트센터 연강홀에서 10주년 기념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박천유 작가님하고 한경숙 프로듀서님의 인연은 초연 때부터 이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의 인연의 시작이 좀 궁금하고요. 또 10주년 공연을 올리시게 되는 소회 좀 부탁드릴게요. 박천유 작가님과 저의 인연은 요즘에 생각이 드는 건 하늘에서 계획한 인연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10년 동안 끈끈하게 잘 이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짧게 뭐 저희의 히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우란 트라이아웃 시절에 제가 어쩌면 해피엔딩을 관람하고 너무 감명 깊어서 우란문화재단에 라이센스를 의뢰했었고 그 당시 되게 많은 제작사들의 러브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속돼 있던 대명문화공장을 선택해 주셔서 제가 제작을 하고 초연 앵콜 재연을 통해서 제2의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도 6관왕을 차지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던 인연이 있습니다. 그 인연으로 24년 9월에 NH링크에서 브로드웨이 어쩌면 해피엔딩을 투자하면서 토니상 6관왕의 영광의 자리에 저도 함께 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 다시 올라가는 공연을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 관객분들께 다시 한번 이 공연을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되게 뜻깊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문득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저희가 사실 초연 때 2016년이었죠. 초연은 트라이아웃2에 그때 포스터 디자인 같은 것도 사실은 제가 그때 당시 디자이너로 회사를 다닐 때였으니까 그런 거를 하게 허락을 해주셨고 되게 흔치 않은 그런 케이스. 그래서 저는 사실 창작자로서 제작진을 바꾸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이미 한 번 손발을 맞춘다는 거는 그만큼 인연이 생긴 거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데 뭐 회사의 방향성이 바뀐다거나 이래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을 때 되게 사실은 속상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른 회사의 다른 PD님들하고 또 다시 처음부터 이 일을 언제 하지?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었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저희 브로드웨이 공연에 함께 투자를 해주시게 되면서 또 한국 공연도 이렇게 원래 초연 PD님이었던 분과 다시 손발을 맞추게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좀 뜻깊은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이번 10주년 공연 프로덕션의 특징을 프로듀서님께 좀 듣고 싶은데요. 네. 10주년 공연은 지난 10주년을 돌아보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새로운 극장에 맞춰서 보완해 나가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랑해 주시는 관객분들에게 이 작품이 한국 정서와 감정을 유지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맞춰서 보여드리려고 프로덕션 측에서는 굉장히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말을 아끼시는 듯한 모습이긴 한데 혹시 브로드웨이 버전의 공연에서 좀 영향을 받아서 수정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을까요? 아쉽게도 한국 공연이 브로드웨이 공연보다 먼저 상관없이 계획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 한국 무대 디자이너분은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토니 어워즈에서 무대 디자인상을 심지어 받아버려서 굉장히 압박감에 시달리고 계신데 저는 한국 공연은 브로드웨이 공연의 지침서 같은 공연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공연의 대본과 음악 자체가 완벽하고요. 두 창작진이 지문 하나하나 섬세하게 담아냈고 무대에서 구현돼야 될 장면들을 실제적으로 디테일하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한국 공연은 최대한 그 감성과 감정을 유지하고 새로운 공연장에 맞춰서 보완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봐주셨던 관객분들에게는 익숙하면서도 반가운 무대가 되고 또 이번 기회로 어쩌면 해피엔딩을 알게 되셔서 새롭게 보시는 분들께는 신선한 감성을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대본과 음악이 바뀌는 건 없고요. 그리고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뜻깊은 일이거든요. 저희가 10년째 하고 있는 이 공연을 브로드웨이 공연이 지금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해서 굳이 애써서 바꾸거나 이러고 싶지 않고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감수성을 좀 지키면서 다시 한국 관객분들을 뵙게 되는 게 굉장히 설레는 일입니다. 프로듀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번 공연을 준비하는 모든 제작진, 창작진들의 그 압박감이 굉장히 클 것 같긴 해요.
더불어서 이제 토니상 수상이 작가님께도 굉장한 영광이자 보람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신작 작품을 하실 때 또 하나의 좀 부담으로 작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부담감을 느끼시나요?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그 토니 트로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식탁에 초라한 식탁에 두 개가 놓여 있는 걸 보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눌리다 보면은 제가 아닌 자연스럽지 못한 작품을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행스럽게도 윌이라는 훌륭한 창작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지금껏 하던 대로 서로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작업할 생각입니다. 혹시 앞으로의 신작 계획도 조금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구상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몇 년 전부터 있는데요.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 일단 작년과 재작년에 초연을 올렸던 이태노레와 고스베이커리가 하루빨리 한국 관객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작업을 하고 싶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미국에서도 그 두 작품을 선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꼭 아니면 미국이 아니라 어떤 다른 해외라도요. 그리고 구상하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제 에너지가 너무 소진되기 전에 빨리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 작품들을 쓰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작업과 관련해서 이제 한국의 이 창작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좀 나눠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쩌면 해피엔딩이란 작품이 2014년 기획개발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낭독 공연, 또 트라이아웃 공연, 뭐 쇼케이스 등을 거쳐서 브로드웨이도 진출하고 이렇게 토니상 수상까지 받게 됐는데 여러 가지 창작을 위한 제반 환경들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인 것 같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창작 환경이 좀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일단 서울과 뉴욕 양쪽에서 제작을 해본 창작자로서 느끼는 건 사실 한국을 떠나보지 않은 분들은 한국이 되게 안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을 떠나는 순간 우리나라가 되게 좋은 나라구나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창작 지원 제도 같은 것들이 물론 더 생기면 좋겠지만 이렇게 많은 나라도 사실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대신에 창작자에 대한 어떤 보완? 이들이 정산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된 로열티를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은 조금 떨어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뉴욕은 그게 거의 100년 전부터 그런 게 있어 왔는데 우리는 고작해야 20-30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창작 뮤지컬이 제대로 산업화가 된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건 메이비 해피엔딩 트라이아웃 공연을 애틀랜타에서 했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2달 동안 거기에 있는 극장 관계자분들과 심지어 지역 고등학생들과도 같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게 너무 보람되고 뜻깊은 일이었어서 저희가 서울에서만 디벨롭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방의 도시들에 가서 디벨롭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뭐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제작자분들께서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아마 박천유 작가님을 이정표 삼아서 또 꿈을 향해 달려가는 많은 젊은 창작자들이 뒤를 이을 텐데요. 업계 동료로서 그리고 또 선배로서 이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도 너무 개인적인 얘기 같아서 좀 말씀드리기 부끄럽긴 한데 저는 작품을 쓸 때 행복하지 않거든요. 윌이 있어서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거지 직장 생활을 할 때가 스트레스는 받을지언정 훨씬 더 건강했고요. 돈도 훨씬 더 잘 벌었고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려는 분들은 각오를 하셔야 해요. 이게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작품 때문에 리워드가 안 올 때는 내 개인적인 건강과 행복을 내 스스로 지키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민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
두 분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간담회 와주신 기자님들의 현장 질의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JTBC 문화부 인턴 기자 고은선이라고 합니다. 감독 작가님, 한국 아티스트 중에 혹시 어떤 배우와 앞으로 작품을 같이 하고 싶으신지 좀 생각해둔 배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뭐 작품을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요, 영감을 주는 배우분들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런 괜히 저 손석구 배우님이 저희 공연을 보시고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작가로서 글을 쓰는 것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이고 실제로 하신 적도 있고 그때 되게 제가 창피했거든요. 아, 배우로서 너무 훌륭한 분인데도 저렇게 글짓기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데 나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럴 때 그분에게 영감을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연습실에서 저는 항상 경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완전 신인 배우에게도 너무 색다른 영감을 받을 때가 있고 혹은 저와 지금까지 작업을 가장 많이 한 배우분들 중에 한 분인 전미도 배우와 할 때도 역시 베테랑이라서 오는 영감을 받을 때가 있고 그런 건 매 순간순간 있는 것 같습니다. 브로드웨이 이런 직접 투자하고 이런 걸 처음 해보신? 네, 처음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투자 결정하고 할 때 그 과정이나 실제로 이제 투자를 결정하고 나서 뭔가 현지에서 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느끼신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애틀란타 그 워크샵 공연할 때도 트라이아 공연할 때도 사실은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서 브로드웨이 어쩜 해피엔딩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네, 갑작스럽게 이제 투자 요청이 들어와서 회사에서는 어쩜 해피엔딩에 대한 공연을 보신 분들이 좀 다수 있으셔가지고 의사결정하기에는 좀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단지 그 해외로 뭔가 투자금이 나가야 한다는 프로세스를 처음 겪어봐서 그 과정이 조금 어려웠지만 나름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W 임가희 기자입니다. 저 작가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우리나라 버전하고 이제 브로드웨이 버전하고 음악하고 글 부분적인 부분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현지화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연출님이 다르니까요. 저희가 뉴욕에서도 디벨롭을 거의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면서 계속해서 내부 리딩을 했거든요. 내부 낭독회를 한 4번 정도 진행을 했어요. 텀을 두고 그때마다 들어오는 피드백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는 없는 노래인데 브로드웨이에서는 Maybe Happy Ending이라는 제목 타이틀곡이 생겼거든요. 그것도 한번 낭독회를 했더니 그 부분에서는 한국 버전보다는 Maybe Happy Ending이라는 노래가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좋은 생각 같다. Maybe Happy Ending이라는 곡이 들어가는 거. 그런 식으로 내부 리딩을 하면서 피드백을 얻거나 혹은 저희끼리 이제 저희라고 하면 위가 저 작가진들끼리 느낀 것들 그걸 바탕으로 그렇게 조금씩 바꿨던 것 같아요. 사실 브로드웨이 버전이니까 이렇게 바꾸자라는 식의 작업 방식은 아니었고요. 늘상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낭독 공연을 했는데 이건 좋았는데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바꾸고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조금 바뀌어 나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두 분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올라갈 때 크레딧이 들어가는 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창작자와 그다음에 리드 프로듀서, 그다음에 이제 코 프로듀서 뭐 10% 정도까지 뭐 올라가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은 지금 NHN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코 코프로듀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크레딧도 같이 네, 같이 올라가 있게 되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내년에 뭐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또 미국 버전이 한국에서도 뭐 공연을 한다는 뭐 소문이 들었었는데 미국 버전이 언제쯤 혹시 한국에서 볼 수 있나요?
해외 공연을 올라가면 보통 텀을 두고 국내 공연을 유치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극장 대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특히 브로드웨이 공연은 되게 테크니컬한 부분이 엄청나서 그거에 맞는 극장을 찾아야 되는 게 저한테는 숙제인 것 같고요. 제 목표는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간간히 다른 곳에서 올라간다라는 소문을 내주고 계셔가지고 네, 그 부분은 아니고요. 2028년을 제 기준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죠? 네. 2028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겨레 이정국 기자인데요. 작가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작품이 이제 한국적 배경과 정서를 담고 있는데 왜 국경을 초월한 저 멀리 뉴욕 사람들도 이렇게 좋아하는지 혹시 그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아까 질문해 주신 뭐 이게 통한 비법 이런 거와 인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고 지금 결과가 좋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처음에는 안 될 이유, 이 작품이 성공하지 못할 이유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유명한 원작이 없다는 오리지널이라는 것, 그리고 데런 크리스가 많이 알려진 배우긴 하지만 공연계에서까지 이렇게 완전히 티켓 파워가 있는 배우라기보다는 젊은 배우 측에 속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더 참신하게 다가왔던 거 아닌가. 그리고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한국의 로봇들이 캐릭터가 되고 그게 사실 개막 전에는 이 공연이 안 될 가장 큰 이유로 뽑혔었거든요. 미래 한국의 로봇가 주인공이라고 그런 거 누가 봐 이랬는데 지금 공연이 잘 된 상태에서 생각해보면 되려 그걸 환호해 주신 분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 참신함이라고 생각해 주신 감히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 기대했던 그 이상의 결과를 보고 그 알고 계시듯이 그 헬퍼봇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한국에서. 그리고 사실 이 헬퍼봇들이 브로드웨이 초연 전에 10월부터 굉장히 리뷰 협조를 열심히 하셨다라고 이제 블로그에나 뭐 이렇게 밴드에 많이 올리시곤 하셨고 실제로 11월 이후에 이제 티켓 판매를 계속 와칭하면서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이 좋은 작품이라고 많이 하게끔 음으로 양으로 협조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저도 서치를 하고 그걸 이제 글에 쓰기도 했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작가님이 좀 알고 계시는지 또 그런 헬퍼봇들하고 소통을 하시기도 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반딧불이들 브로드웨이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도 궁금하고 또 한 가지 질문은 그 영화 어쩌면 해피엔딩이 2023년도에 독립영화제에서 많이 알려졌었잖아요. 그 작품이 개봉은 못했는데 그 한국 뮤지컬 버전에 나왔던 배우들이 출연하고 있어요. 신주엽 배우나 뭐 강혜진 배우, 이렇게 유준상 배우가 출연하는데 그 작품에 대해서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실제로 제주도 여행하는 로드 무비처럼 담아내긴 했거든요. 그 코멘트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한국 팬덤은 해퍼봇이고 미국의 팬덤은 반딧불이잖아요. 그래서 해퍼봇 분들이 블로그에 올리시거나 이런 거는 보지 못했고요. 저는 뉴욕에서 작업할 때는 이제 거기 일이 바빠서 그리고 미국의 레딧이라는 사이트에 Maybe Happy Ending 그 게시판이 있고 거기에 이제 반딧불이 분들이 글을 올리시는데 지금 당연히 보고 있고요. 매일매일 확인 못하지만 초반에 특히나 저희가 관객이 차지 않은 공연이었을 때 그분들의 응원이 저희한테는 왜냐면 그때는 정말 공연이 하루 이틀 안에 막을 내려야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되게 짧지만 좋은 추억이니까 이분들의 후기를 많이 읽자 해서 읽었고 되게 도움되는 얘기를 많이 응원을 해주셨고
가장 기뻤고 감동적이었던 건 본인들끼리 돈을 모아서 티켓을 산 다음에 무료 나눔을 하고 이런 것들, 반딧불이 분들, 뉴욕의 현지 분들, 그런 거는 저도 당연히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극장 앞에서 그분들과 인사를 하거나 이런 적도 있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영화는 저는 보지 못했고요. 저희가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작자분이 다른 작가분들과 뭐 감독님들 저희와 협업은 안 했어요. 저희는 그냥 어디까지나 원작을 제공한 원작자로서만 크레딧이 올라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내용도 우리 공연과는 좀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고, 유준상 배우님은 공연에 참여하지 않으셨지만 다른 두 배우분들은 저희와 함께 작업했던 배우분들인데 영화를 하면서 저희와 소통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미국에 있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영화는 완성본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 작가님 수상 소감이 화분 못지않은 화제의 밈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수상 소감 하게 된 배경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니까 그 퇴근길에 팬들이 나도 싱글이다 뭐 이런 걸 들고 있기도 하고, 또 DM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그 뒷이야기도 좀 들려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하고 화상으로 대화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목적 없이 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뭐 영화 논의를 좀 하셨다든지, 이 작품을 뭐 혹시 헐리우드에서 영화로 만든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누신 건 아닌지, 그 좀 자세한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수상 소감은 저희가 사실 되게 상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대를 안 해야지 했는데, 어쨌든 받게 될 경우에 올라가서 어버버 하면 안 되니까 미리 준비는 하자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토니 어워즈 같은 경우는 아주 냉정하게 90초라는 리미트를 주거든요, 소감에. 근데 그 90초가 심지어 호명이 되면 올라가는, 무대까지 올라가는 거 포함해서 90초예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 동안 뭘 얘기하고 내려올까를 저희 베테랑 제작자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쓸데없이 뭐 누구에게 감사하고요, 누구에게 감사하고요 해봤자 아무도 그 사람들을 모른다. 그건 지루하니까 가서 웃기게, 위트 있게 소감을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위라고 둘이 앉아서 대본을 쓰듯이 소감을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쓸까 하다가 웃길 만한 내용이 뭐가 있지 했는데 정말로 제가 좀 짜증이 났었어요. 왜냐면 다들 저희가 커플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고 저만 외로운 싱글인데 이것 때문에 제가 혼사가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우리 커플 아니다, 싱글이다 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파장을 미칠 줄은 몰랐고, 그리고 저희가 여러 부문의 후보에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소감, 그래 뭐 극본상 소감은 이걸로 하자. 그러고 나서 뭐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한국어로는 뭐 작사 작곡상이라고 번역할게요. 그거 소감은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받게 되면은 올라가서 그게 1시간 후에 그 두 번째 상이 주어지니까 그럼 난 아직도 여전히 싱글이야 라고 얘기를 할게 라고 윌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그러고 그렇게 말도 안 되게 2개 다 받고 내려와서 소감을 하고 내려오니까 그날 밤새 정말 저희 뒤풀이 무슨 토니 어워즈 애프터 파티가 모마에서 열렸었는데 거기서도 모르는 분들 이렇게 붙잡고 Are you still single? 막 이렇게 I am single too.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되게 밈처럼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도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고요.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죄송한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은 정말 편지에 그렇게 왔었어요. 어떻게 왔냐면 너네 공연을 봤는데 너무 좋았고 나는 영화계보다 공연이 더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브로드웨이라는 작은 커뮤니티, 영화계에 비하면 되게 작잖아요. 나는 지금 이번 시즌에 올라가는 다른 2개의 공연의 제작자로 참여했지만 너네 공연을 보고 너무 잘 된 게 너무 행복하고 좋다. 서로 응원해주는 공연계 문화가 좋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그냥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워낙에 관록 있는 감독님으로서 새로운 창작자가 등장했을 때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정도였고요. 특별히 뭐 이거 영화로 같이 하자 이런 거는 아니고, 그리고 너네 다음 작품은 뭐야? 해서 이 테너의 줄거리를 얘기했더니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그거 제작하게 되면 나한테도 알려줘. 나 또 계속 제작할 거니까 이 정도의 얘기만 나눴습니다.
작가님께 질문 있는데요. 이제 기존 한국적인 요소들을 극에서 다 살렸어요. 뭐 서울에 있는 로봇들이 이제 제주를 가는 등 그런 요소들을 킵하고 좀 지키는 게 브로드웨이 제작 과정에서 힘듦이 없었는지 혹시 반대의 목소리도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화분으로 그대로 부르신 게 너무 귀엽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나온 아이디어인지 비하인드가 궁금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프리 리처즈 말고도 몇 분의 제작자분들이 저에게 제작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과 다 미팅을 했을 때 어떤 분은 한국이 원작인 게 한국이 배경인 게 싫다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안 하겠다.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갔고 제프리 리처즈 같은 경우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저희를 처음 만났으니까 처음에 심지어 윌과 저를 둘 다 한꺼번에 만나기보다 저를 따로따로 식사에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같이 공연을 봤어요. Mean Girls라는 공연을 함께 둘이 보고 저와 식사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Maybe Happy Ending 공연할 때까지 자를 수 없는 사람이 딱 2명이 있다. 근데 그건 윌과 휴 너다. 만약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날 잘라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전혀 고집 같은 걸 안 부르셨거든요. 근데 넌지시 내부 낭독 공연을 하고 Maybe Happy Ending이라는 노래가 들어가면 어때?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너네가 싫으면 하지 마. 뭐 이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원작을 지킬 수 있는 프로듀서를 제가 애초에 찾았고 그런 확신이 있었고 그렇게 해주셨고요. 죄송한데 다음 질문이 뭐였죠? 화분. 저한테는 캐릭터잖아요. 화분. 뭐 관객분들한테도 그렇지만 이거를 플랜트라고 번역을 하니까 묘하게 캐릭터처럼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화분으로 부를까? 위가 같이 내린 결정이었고요. 그래서 위도 화분에서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연습실에서 배우분들이 먼저 되게 그걸 좋아해 줬어요. 그러니까 화분 발음을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물어봐서 화분이라고 했더니 계속 다시 발음해달라. 자꾸 화분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영어의 특성상. 그래서 네, 저는 되게 캐릭터로 그냥 한국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답게 한국인 이름을 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태 노래하고 또 고스트 베이커리에서도 그려지지만 작가님께 그 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져요. 토니상이 이제 꿈은 또 아니겠지만 그러면 어떤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가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생각해보지 못한 이것도 너무 개인적인 얘기겠지만 뭔가를 쓰다 보면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번점프를 하다 말고는 오리지널의 이야기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제 감정을 들여다보고 제 마음을 헤집고 뭔가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 꿈은 이 일을 좀 더 즐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스스로가 외롭거나 스스로가 슬프거나 이럴 때가 많은데 작가로서 좀 더 테크닉을 발전시켜서 이걸 쓰면서 슬픈 얘기를 쓴다고 슬퍼하지 않는 작가가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본의 아니게 또 꿈 얘기를 드리게 됐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작가님께서 그 일대 노래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오래도록 간직했던 문장 중에 하나가 꿈이 멀리에 있는 자는 모두가 이방인이네 라는 글을 올리신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토니상 수상이 꿈은 아니었었겠지만 이번 어떤 좀 작가로서의 성취가 작가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셨던 이방인으로서의 어떤 정서의 무게를 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항상 가지고 계신 이민자, 이방인의 정서가 그 작가님의 작품 세계에서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이 오히려 좀 세계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글을 쓸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지미 펠런 쇼나 이런 미국 토크쇼에 출연하신 거 보면 그 메이비 해피엔딩 포스터 옆에 어쩌면 해피엔딩이라고 한글로 항상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또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되게 많은 질문 해줘서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이방인이네. 네, 그 외로움의 정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저는 형이 2명이 있는데요. 아들 셋인 집안인데 왜 이렇게 너 혼자 애가 예민하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컸거든요. 사실 그게 꼭 외국에 있어서 이방인이라기보다는 어느 순간 그냥 저라는 사람의 정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해피엔딩뿐만 아니라 이테노레와 고스트 베이커리까지 쓰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냥 나는 이 외로움에 천착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공감해 줄 수 있는, 그게 위로가 되는 작품을 써야겠구나, 작가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제가 함몰되지 않게 이런 이야기를 쓰면서 이 슬픔의 정서에 함몰되지 않게 작품을 쓰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맞아요. 그게 되게 장점이 되어 버렸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예전에는 한국에 오면은 너는 왜 이렇게 발음이 어눌하고 이상해? 라고 욕을 먹고 뉴욕에 가서는 어쩔 수 없이 이민자고 이랬는데 이렇게 시간이 쌓이고 나니까 그게 나라는 사람의 특징이자 장점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저를 조금 더 아껴주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리고 항상 한국어 타이틀과 영어 타이틀이 동시에 나오는 건 애틀랜타 트라이아웃 때부터 저희가 시도했던 거거든요. 그거의 아이디어는 사실 무대 디자이너인 데인 레프리와 그 다음에 연출인 마이클 알든, 저 이렇게 다 함께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 기억으로는 연출의 공이 가장 컸겠죠. 그렇게 마음을 열어준 게. 그래서 그 레이아웃이나 이런 한글 폰트 이런 거는 저희도 같이 옆에서 조언을 했거든요. 제가 한국인인 만큼. 근데 그게 처음에는 걱정도 들었어요. 너무 한국어를 모르는 관객분들에게는 조금 공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보는데 제가 모르는 언어로 무언가가 나올 때 제가 소외당하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공연을 보러 오시는 관객분들을 소외시키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워낙에 K-컬처가 메이저인 시대이다 보니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축하드리고요. 저 일테노레나 고스트 베이커리 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특히 일테노레는 공연을 보고 나왔을 때 이 작품이 해외에 나가게 되면 어떨까, 해외 관객들은 어떻게 볼까 굉장히 궁금해졌고, 또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도 있긴 있었는데, 작가님이 기대를 별로 안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스타일이라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좀 일테노레나 고스트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아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이 관심을 보였다고도 하지만 조금 더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가고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작가님 생각하실 때는 이 작품들도 어헵처럼 좀 가능성이 있겠다 해외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드시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아직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좋은 결과가 있었으니 자꾸 물어는 보세요. 그래서 너희 다음 작품 뭐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우리 이미 한국에서 2작품이나 더 썼다. 그걸 공연을 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이테노레 같은 경우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세상에 어떻게 아시안 배우가 무대에 24명이 동시에 올라가야 되는 한국의 1930년대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뮤지컬을 미국에서 저 규모로 올릴 수 있을까라는, 이건 너무 허황된 일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왕과 나라는 뮤지컬이 있거든요. 영어로 더 킹 앤 아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제가 링컨 센터에서 한 10년 전쯤에 리바이벌 올라간 걸 봤는데, 동양인 배우라면 모두가 다 하고 싶어하는 공연 중에 하나예요. 저에게는 이테노레를 링컨 센터에서 올리는 게 약간 21세기 왕과 나처럼 만드는 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일테노레 이야기가 나와서 연장선상에서 좀 묻고 싶은데, 사실 이제 이 작품을 보고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30년 한국 배경인데 굉장히 보편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정말 브로드웨이에 진출하면 잘 될까라는 생각과 동시에 되게 잘 될 것 같아라는 그런 기대감도 생겼던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이 어떻게 이렇게 개별적이고 지역성을 띠고 있는데도 이렇게
굉장히 보편성을 갖추지. 그러니까 두 분의 작가분께서 어떻게 두 분이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거듭해서 그런 보편성에 이르게 되는 건지 그 작업 비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거가 저희도 이유라고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게 위도 한국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는 미국인으로서 좀 더 개방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어터라는 공연 예술이라는 거의 가장 큰 매력이 그거 같거든요. 극장 안에 있는 동안에는 마치 낯선 세상에 있는 것 같이 극장에 들어갈 때 무대를 처음으로 보면서 여기는 우리가 지금 산 세상이 아니네라고 들어가 있지만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들도 나와 다를 게 없구나라고 확인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즐거운 예술적인 경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193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하든 아니면은 2064년에 서울을 배경으로 하든 지금 현재 뉴욕 관객이든 서울 관객이든 모두가 즐겁게 따라갈 수 있는 공연을 만드는 게 저희의 희망이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간담회 종료하기 전에 박천유 작가님과 한경숙 프로듀서님의 소감 마지막으로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뜻깊었던 적이 또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천유 작가님 덕분에 또 윌 또 공동 창작진 덕분에 행복한 경험을 저 또한 할 수 있었고 어쩌면 해피엔딩 10주년을 또 제가 다시 맡음으로써 책임감과 무게가 상당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작품을 봐주시고 박천유 작가님과 윌의 이 작품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자분들도 많이 보러 오셔서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도 되게 얼떨떨했는데요. 저희가 막 열심히 미리 계획하고 서울에 온 게 아니었거든요. 정말 상을 받고 난 뭘 하고 싶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되게 연로하신데 부모님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사실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막상 한국에 오니 이렇게 프레스 관련한 것들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기자님들 한 분 한 분 연락 오신 분들을 응대할 시간조차도 없고 기운이 없어서 따로 못 뵀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의 새로운 시도들의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과 프로듀서님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토니상 수상 기념 기자간담회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간담회 녹취록을 비롯해서 사진과 영상들 곧 웹하드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기사 마무리가 필요하신 기자님들 활용해 주시고 리셉션 룸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NHN 링크가 제작하는 이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10주년 기념 공연이 이제 오는 10월 30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두산아트센터 연강홀에서 개최가 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기자간담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